우리는 계속 소비력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소비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 한 끼 먹고 나면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죠. 그럼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소비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소비는 늘 단기적 만족감만을 채우게 됩니다. 늘 단기적 만족감에 차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단기적 만족감에 차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갖게 되느냐? 나는 소비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당대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제 분석할 수 있을까?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소비자는 왕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현대인의 정체성이 소비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정체성이 소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여기에 따라오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소비자라고 한다면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소비력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이 소비력을 계속 확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비 사회는 어떤 사회와 같이 오느냐?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와 같이 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현상을 겪느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도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번아웃이 되죠. 번아웃. 원래 컨숨이라고 하는 소비한다라는 말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무언가를 다 써서 태워서 없애버리다 라는 뜻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하는 사회는요, 어떤 사회가 됐느냐? 상품만을 그렇게 다 태워서 써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정신까지 다 태워서 써버려야 되는 이제 그런 사회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면 소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소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가 사실은 이제 뭔가 상품의 형식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번아웃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뭐냐? 내가 번아웃이라는 걸 알면서도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더 이상 하게 되면 나한테 너무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중단하게 되면 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소비력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서 이 소비 사회에서 내가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비력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되고 번아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되고 번아웃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일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비는 아무리 해도 일시적인 어떤 기쁨만 줘, 일시적인 쾌락만 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비는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 한 끼 먹고 나면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죠. 그럼 똑같이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소비는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쓰고 나서 다시 폐기시키고 다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은 끊임없이 상품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만약에 어느 상품 하나가 너무 견고하게 오래 간다거나 어느 서비스 하나가 너무 견고하게 오래 간다 그런다면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소비 사회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소비 사회의 본질은 뭐냐? 빨리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자본은 이익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현상을 만드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소비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취향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알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본의 취향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의 취향을 따라 소비하고 있다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뭘 따라가느냐라고 하면 유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타인의 취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타인의 취향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데 자본은 무엇으로 이득을 얻느냐? 유행을 빨리 바꿈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자본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더 빨리 유행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요, 해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등장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최대한 빠르게 바꿀 수 있을 만큼 바꾸죠. 빨리 바꾸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쾌락을 얻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늘 타인의 취향을 소비하고 있고 그 타인의 취향이 자본의 취향이고 이 자본은 그 유행을 통해서 유행을 빨리빨리 바꿈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소비는 일시적이고 짤막짤막한 쾌락을 주는 방식으로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아무리 소비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토막난 소비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은 끊임없이 다양한 소비의 옵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를 선택해도 이 소비가 다른 것들을 들여다보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소비가 다른 뭔가 좀 나은 것들을 보면 금방 그 만족감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뭔가 더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지금 당장 존재하는 것 중에서도 더 나은 것, 그런 것들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시면 그냥 물에만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좀 더 맛있는 음료수, 이의 형태로 계속 변해가듯이요. 소비는 그런 식의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소비하게 되면 그 다음 것, 다음 것, 다음 것, 다음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비는 기본적으로 짤막짤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그것을 알고 있어서 끊임없이 더 높은 단계의 선택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끊임없는 불만에 휩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감, 어떤 만족감이 언제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곧 소비가 정체성이 되는 현상이 상당히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비는 늘 단기적 만족감만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비에 물든 사람이 된다, 소비하는 인간이 된다, 소비하는 존재가 된다는 건 늘 단기적 만족감에 차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 만족감에 차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갖게 되느냐? 장기적 계획이나 장기적 가치를 믿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무언가 과거에 의미 있고 오래 가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믿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치예요. 생각해보면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치는 언제나 늘 장기적이고 오랜 시간의 어떤 목표와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 가치가 우리가 아름다운 건 아는데 장기적 목표로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과 희생도 상품 속에서 소비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것 속에서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 갈구하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사랑, 영원한 사랑 같은 것들을 갈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운명적인 사랑이니 뭐니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장기적이고 뭔가 희생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드라마 속에만 있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가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거나 어떤 긴 안목에서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지지하지 않게 되는 현상, 현실에서 지지하지 않게 되는 현상, 현실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소비가 정체성이 될 때 늘 사회는 단기적 목표를 추구하고 개인은 단기적 목표를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장기적 목표와 그리고 미래의 전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긴 전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불안할수록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런 심리는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 여러분, 그 위기의 시대에 그 위기가 아직은 닥쳐오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을요 바로바로 소비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이건 뭐냐, 미래가 불안정한데 내가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미래에 지속이 될까에 대해 불안한 심리를 가지게 된다면 그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로 즐기면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사회학적으로는 뭐라 불렀느냐, 타이타닉 신드롬이라고 불렀어요. 타이타닉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명확한 전망이 보여야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미래에 작동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런다면 여러분, 미래를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사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래가 투명할수록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안정성을 더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안하면 뭐냐?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지금을 즐기자라고 하는 심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소비사회에서 지금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닥쳐올 건 그 다음에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또 벌어서 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걸 써버리고, 좀 벌어서 또 가지고 있다면 써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안과 소비는 맞물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비 사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의미 있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과 사실 불안을 제거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의 소비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지구화된 사회는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이죠. 늘 어떻게 보면 직업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뭐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안 사회가 지속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소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철학적 선택은 무엇인가?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 나오는 책을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책에서 바우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뽑은 구절이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인생이라는 예술의 요구대로 우리의 삶을 살려면 직접 맞서기 어려운 도전에 스스로 도전장을 내밀어야 한다. 그런데 그 어려운 도전은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때 모두가 마주하는 양자택일에서 시작이 됐대요. 근데 그 양자택일이 뭐냐라고 하면, 나의 고유한 안녕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안녕에 초점을 맞출지를 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나의 안녕에 초점을 맞춰야지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의 안녕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소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안녕은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런데 타인의 안녕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소비가 아닌 다른 가치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우만은 소비자 사회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가치를 선택하고 싶다고 한다면 나의 안녕이 아닌 타인의 안녕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의 안녕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자기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과 불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안녕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그 타인의 안녕을 돌보는 데서 얻는 보람을 통해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철학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나의 안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말해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철학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장 궁극적으로 다뤄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주 옛날부터 행복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뭔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성취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룰 수 없는 걸 바라고 그것을 원하면 오히려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취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자체로 우리한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목적 없는 행복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행복을 이룬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이 모든 것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취 가능성, 자체 목적성, 그리고 이걸 자기 만족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취 가능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취할 수 없는 걸 성취하려고 꿈을 꾸다가 사실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능력주의라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능력주의 사회가 가장 사람들에게 원하는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높은 기준이죠. 그러면 우리도 자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높은 기준을 설정하게 돼.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내 능력에 밖에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갈구하게 되는 이제 성향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엄청난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걸 추구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안전한 것들 그리고 안정적인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어렵죠.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 잡고 그것을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죠.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면서 좋은 직장을 잡고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뭔가 목적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내가 내일 회사에서 해고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쌓여 살게 되고 불확실성에 쌓여 살게 되면 우리가 뭔가 목적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장기적인 목적을 설정할 수 없으면 우리는 늘 뭘 하게 되느냐? 아주 짧은 기간의 어떤 목표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짤막한 목표를 순간순간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 걸 또 계속 설정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부담감들이 견디지 못할 때 우리가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는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옆에 보면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행복해질 권리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바우만이 이 질문을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도대체 행복이라는 건 뭘까? 그런 행복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목적 있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목적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생겨나게 되죠. 행복보다 성공이 먼저라는 사고방식이 한국 사회에 널리 자리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념이 괜히 생겨난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알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타파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주 오랜 유교 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 사회에서는 이 말이 있죠.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입신양명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어떤 말이었냐면 내가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 나의 몸을 세우고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말로 변질이 되느냐? 내가 출세한다라는 말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출세해야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드릴 수 있는 큰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자리 잡게 되었죠. 사실 우리가 이 입신양명이라는 이 관점이 조금씩 시대가 변화하여 오면서 그 성격이 조금은 달라지긴 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능력주의 사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도 답을 드렸는데요, 능력주의 사회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성공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능력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내가 이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증명해야 하는 사회죠. 그래서 내가 하나를 증명하고 나면 그 다음 걸 증명해야 되고, 또 하나를 증명하고 나면 또 그 다음 걸 증명해야 되는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죠.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조차 지속적으로 내가 성공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무언가에 쫓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무언가 쫓기면서 불안에 떠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빛과 번쩍해 보이고 막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늘 불안을 안고 있죠. 나의 성공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불안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능력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 중에 대표적인 어떤 요구사항이죠. 하지만 그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절반은 우리가 그 성공을 한번 했을 때 그 다음 성공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이 성공을 이어가야 된다는 강박이 계속 이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복보다 성공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때로는 우리를 불행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 사회는요, 세계 그 어느 사회보다 경쟁적인 사회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린다면 2018년에 한국 KDI라고 하는 경제 국가기구죠. KDI에서 아주 입시가 빡센 네 나라, 이제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너의 고등학교는 어떤 곳이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국의 대학생들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요, 80% 이상이 나에게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옆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왜? 옆 사람이 전부 다 나의 경쟁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겨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도와주지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또 어떤 문화가 또 하나 생겨나느냐? 사람들이 대가 없이 도와준다는 걸 믿지 않아요. 왜? 사회가 힘들고 도와주는 일이 너무 힘든데 누가 선뜻 나에게 대가 없이 도와준다? 그런 일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누가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내가 이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갚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도움을 거절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도움을 거절하는 사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움을 거절하는 현상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너무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중요한 걸 성취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노동시장이라고 있을 때 아주 좋은 직업을 잡는 데는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노력 없이 그런 자리를 가져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 만약에 무임승차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런 무임승차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혐오하고 경멸하는 현상이 기본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현상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또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현상과 결합하면서 한 사회가 아주 혐오 사회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쟁 사회는요, 대체로 다 기본적으로 혐오가 동반되는 사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경쟁 사회가 우리 사회처럼 극심하다라고 한다면 그 혐오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중심의 문화가 한국 사회의 문화를 혐오 사회의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혐오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이 쉬울까요?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쟁 문화는 사실은 행복에 그다지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SNS나 타인의 삶을 보면서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인간이 원래 기본적으로 자기애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애가 사실은 허영심과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애를 확인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늘 타자와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실제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부럽고,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부럽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나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르는 사람, 춤을 잘 추는 사람, 심지어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부러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냐?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기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로 바뀌느냐라고 하면요, 타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타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서로가 타자
타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공간, 그리고 사랑을 받는 시간 같은 것들이 물리적으로 다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왜?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우리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어느 공간에 모여 있어야 되고, 물리적으로 모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여 있는 시간은 대부분 다 주간이나 특정한 시간에 제한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SNS의 시대는 우리가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이 24시간 세계 어느 곳에나 다 열려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타인의 삶을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삶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지금 SNS의 시대는요, 이미지로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예요.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있죠. 페이스북은 주로 텍스트 중심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이 공간에서는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는 직관적이죠. 그런데 그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SNS가 뭐냐라고 하면 인스타그램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림 한 장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바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모양은 왜 이렇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SNS에 이미지를 계속 올릴 수 있는 사람과 그 이미지를 보면서 주로 좋아요만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좋아요만을 주로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지를 계속 올리는 사람보다 불행하다 라고 하는 그런 불행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NS라는 이 공간이 우리가 타인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24시간, 그리고 세계 모든 곳을 열어버렸고, 시공간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것들을 이미지라는 직관적인 어떤 전달 방식으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SNS를 통해서 더더욱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통계를 들여다보면요, 젊은이들이 상당히 불행감을 많이 느끼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SNS입니다. 철학이 이 시대의 불행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란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철학의 역할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거나 불안할 때 여전히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라는 그 가치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장기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건 뭐고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게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바우만, 이제 여기 있는 책의 저자인 바우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행복의 축을 한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를 우리가 그냥 정해놓고 따라가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별이 괜찮은 별일까를 잘 골라내는 그런 비법 같은 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뭐냐? 우리가 어떤 별 하나를 선택하고 그걸 따라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인간을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요, 삶을 만들어가는 예술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예술가라 그러는데요, 바우만은 이게 은유적 표현이나 교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사실 그 자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술가의 역할이 뭐냐? 아직 잡히지 않은 모양이나 형태를 만들어서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아직 잡히지 않은 삶의 모양이나 양태를 만들어서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우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혼자서 존재하는 건 숙명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별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어떤 별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 삶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한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